여러분, 만약 대한민국 땅에 숨겨진 엄청난 자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가치가 무려 2,000조 원이 넘는다면요. 석유도, 금도, 다이아몬드도 아닌 이 자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이 보물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엔 자원이 없어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 말, 과연 사실일까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전력의 비밀. 외국인의 눈에는 보였지만 정작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 지금부터 전 세계가 탐내는 대한민국의 진짜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에드워드 킴벌입니다. 교수이자 경제학자로서 저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발전 모델과 성공 요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 고아였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한국을 그리워하시는 듯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그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죠. 보스턴의 시린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버드의 붉은 벽돌 건물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날, 제가 강의를 하던 중 제 인생을 바꿔놓을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강의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고, 저는 천연자원과 국가 경제 발전의 관계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그래프를 보면 성공한 국가들은 대부분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바다를 통해 무역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나라들입니다. 제가 준비한 두 개의 그래프가 칠판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연자원 보유국의 경제 성장률, 다른 하나는 해안선을 가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었죠. 그래프에서는 명확했습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들은 대체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해안선을 가진 국가들도 비슷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내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순간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만 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화살처럼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정말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석유 한 방울, 가스 한 줌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한국 역시 삼면이 바다에 인접해 무역이 발달했을 거라는 막연한 설명 외에는 저 역시 그 답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저는 한국의 위치를 찾아보았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 삼면이 바다. 그렇다면 한국은 바다를 가진 나라로 분류해야 할까? 하지만 일본이나 영국 같은 섬나라도 아니었고 뚜렷한 항구 도시의 역사를 가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원 없는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경제포럼의 연구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질문이었지만 즉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버드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자원 없는 국가들의 경제 발전 사례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죠. 서가를 헤매다 발견한 한 논문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원의 저주. 석유나 광물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경제 발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자원이 없으면서도 가난한 나라가 훨씬 많으니까요. 한국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며 연구에 몰두하던 중 우연히 1965년 요르단과 이스라엘 간의 협정에 관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요르단이 홍해 접근권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의 유전지대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이런 역사가 있었지. 석유보다 바다로 나가는 길이 더 중요했던 거야. 바다. 바다가 정말 그 정도의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중요한 자원이었을까?
순간 저는 몇몇 내륙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몽골,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바다가 없는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GDP의 상당 부분을 다른 나라의 항구 이용료로 지불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저는 다시 지도를 펼쳐 한국의 위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북쪽만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을 뿐 사실상 바다에 둘러싸인 나라였던 것입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답을 찾은 걸까? 다음 날 저는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거의 모든 것이 바다를 통해 오고 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삼면이 바다라는 사실은 단순한 지리적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MIT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 발표자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주제는 자원 없는 국가의 경제 전략.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포럼 준비를 위해 더욱 깊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확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 성공의 비밀. 그 핵심 자원은 바로 바다였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가설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걸까? 어머니의 고향,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 어떤 답을 찾게 될까? 정작 한국인들은 알고 있을까? 저는 그 나라의 진짜 자원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참석한 MIT 경제포럼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장에 들어섰습니다. 제 발표 전에 한국학 연구자인 김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바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최근 깨달아가고 있던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바다가 그토록 중요한 요소였다니. 저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포럼이 끝난 후 김 박사님은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보라고 권하며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경제허브로서 한국의 역할. 저는 즉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포럼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고 일주일 후 코트라로부터 참가 확정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경제학과에는 제 연구 주제인 자원과 국가 발전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학과장은 이 학술 여행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지만 어머니의 고향, 그리고 경제학적 수수께끼를 풀어야 할 곳,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 풍경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코트라 국제경제포럼에 참가하여 다양한 세션에 참여하며 한국 경제의 여러 단면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트라 전략기획팀의 윤지민 선임연구원의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저는 윤지민 박사에게 다가가 제 연구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바다와 경제 성장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제가 한국에 얼마나 머무를 예정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혹시 기회가 된다면 부산항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벌 교수님의 이론보다는 직접 현장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함께 부산에 가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수락했고 이틀 후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제 머릿속은 온통 바다 생각뿐이었습니다. 윤지민 박사의 말처럼
바다가 정말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을까? 그녀는 기차 안에서도 제 연구에 다시 한번 관심을 보이며 부산에 도착하면 곧바로 항구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여 차를 타고 부산항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너머로 보이는 항구의 모습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육중한 컨테이너들을 들어 올리고 있었고 바다 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배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와 같았습니다. 윤지민 박사는 부산항이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이며 작년에만 2,300만 개의 화물이 이곳을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동안 이 항구를 통해 어마어마한 물동량이 오고 간다는 사실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았던 바다를 통한 무역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지민 박사는 저를 관제탑으로 안내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항구 전체를 내려다보니 그 규모가 실감났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컨테이너 야적장, 바다로 길게 뻗은 부두, 그리고 수평선 너머에서 들어오는 거대한 선박들. 윤지민 박사는 한국 물동량의 99.7%를 책임지는 곳이라고 설명했고 제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보던 삼면의 바다가 실제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지리적 특징이 아니라 국가의 생명선이었습니다. 부산항뿐만 아니라 인천항, 목포항, 울산항 등 한국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항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다 보니 내륙 운송의 한계가 있어 자연스럽게 바다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윤지민 박사의 안내로 항만 사무실에서 30년 경력의 화물선 선장 김성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잔주름이 깊게 팬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두껍고 투박한 손에는 바다와 함께한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성수 선장은 21살에 처음 바다로 나갔던 때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눈물로 어머니를 떠나보낸 일, 1년 넘게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세계를 떠돌았던 이야기, 태풍 속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경험까지. 그의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경제 통계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가 느껴졌습니다. 이 바다가 우리 자식들 다 키웠지에 김 선장의 툭 던지는 듯한 경상도 사투리 섞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숫자로만 표현될 수 없는 한 인간의 그리고 한 시대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윤지민 박사는 다시 저를 차에 태워 부산항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평생 항만 크레인 기사로 일하셨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서는 늘 기름 냄새가 났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자신과 시간을 보내주지 않는 아버지가 밉고 서운했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그분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한국이 세워졌다는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항의 야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바다 위에서 춤을 추는 듯했고 크레인들은 밤에도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심장. 그것이 한국의 항구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바다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행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이었습니다. 저는 윤지민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지도 위에서 보던 삼면의 바다는 사실 한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지도 위의 푸른 바다는 사실 한국에 보이지 않는 금광이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부산의 밤거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바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 교수님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고 저는 이제 그 증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저는 한국에서 바다가 갖는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윤 박사의 제안으로 다음 날 우리는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거제도는 한국 조선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아침 일찍 차를 타고 거가대교를 건너며 탁 트인 바다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바다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마치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로 직행했습니다. 정문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입구에서 안전모를 쓰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이곳 역시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건조 중인 선박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넓은 도크 안에서는 초대형 선박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입니다. 윤지민 박사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세계 조선 산업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전 세계 선박 수주량 1위를 기록했죠. 제 눈앞의 풍경은 단순한 배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인간의 놀라운 창조력이 집약된 현장이었습니다. 왜 한국에서 조선 산업이 이토록 발달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윤지민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근면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사실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형이었습니다. 조선소는 깊은 바다와 인접해야 합니다.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바로 바다로 진수시킬 수 있어야 하니까요. 한국의 리아스식 해안은 이런 조선소를 짓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꼽힐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한국의 조선 산업은 뛰어난 기술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바다라는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선소 견학을 마친 후 우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이동했습니다. 철강 생산 시설 역시 바다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왜 제철소가 한국 근처에 있을까요? 윤지민 박사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의 용이성 때문이겠지요. 맞습니다. 한국은 철광석, 석탄 같은 원자재를 전부 바다를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철강 제품 역시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죠. 만약 제철소가 내륙에 있다면 물류 비용만으로도 경쟁력을 잃게 될 겁니다. 윤지민 박사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흥미로운 비교를 해주었습니다.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들도 광물 자원은 풍부하지만 바다가 없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몽골은 석탄, 구리 같은 자원이 많지만 이를 수출하려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몽골의 물류 비용은 수출액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륙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실제 연구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접근할 수 없는 국가들은 현재 수출 경쟁력에서 현저히 뒤처지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에티오피아 역시 매년 GDP의 상당 부분을 지부티에 지불하며 항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다는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인프라였던 것입니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윤지민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한국의 주요 산업은 모두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철강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화학, 정유 산업까지 이 모든 것의 원자재와 완제품이 바다를 통해 오고 갑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광양제철소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벌크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배들이 전 세계에서 철광석과 석탄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겠죠. 교수님, 한국이 조선 수주 세계 1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크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선박 건조 능력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70% 이상을 한국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윤지민 박사의 설명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이 조선 산업에서 이토록 강한 이유가 단순히 기술력뿐 아니라 바다라는 천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 항구에 정박한 수많은 선박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은 공장들과 운송시설들. 이 모든 것이 한국 경제의 혈관이자 심장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바다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해상무역이 활발했고, 특히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께서 바다에서 나라를 구하셨죠.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대륙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늘 바다의 민족이었습니다. 윤지민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한국은 바다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산업 발전 과정에서도 바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울산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바다가 만들어낸 산업, 이것이 오늘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철강, 그리고 수많은 제조업은 단순히 한국인의 근면성이나 기술력의 성공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공의 밑바탕에는 바다라는 자연이 준 이점이 있었고, 한국인들은 그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울산의 공업단지와 항구의 불빛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몽골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내륙 국가였다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답은 명확할 것입니다. 윤지민 박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바다라는 자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원. 그것은 바로 한국을 둘러싼 바다였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경제학자로서 제게 중요한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성공은 단순히 자원의 부유함이나 민족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한국은 바다라는 환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나라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울산의 거대한 정유, 화학단지와 항만시설을 둘러본 경험은 한국 산업의 또 다른 단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산업들 역시 모두 바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제 연구가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윤지민 박사가 보내준 자료들을 검토하고 노트북에 메모를 하던 중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경제포럼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경제 전망과 과제였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 즉시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럼 시작 전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정학적 이점과 경제 성장이라는 주제하에 한국 바다의 전략적 가치를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버드의 유명한 경제학자 에드워드 킴벌 교수를 만나게 될 줄이야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이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프레스턴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적인 시각은 경제학계에서 유명했죠. 저도 오늘 판넬로 참석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공 요인, 특히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꼬는 듯한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 바다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프레스턴은 코웃음을 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제 생각에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큰 나라입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중국과 일본 사이의 경쟁 구도, 해상 무역로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바다가 정말 축복일까요? 오히려 약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제가 미처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십니다. 오늘 발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포럼이 시작되고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한국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삼면의 바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선 및 해운업의 중요성, 그리고 바다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이야기했죠.
제 발표가 끝나자 윌리엄 프레스턴이 손을 들었습니다. 킴벌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은 해상 무역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늘 압박을 받고 있죠. 게다가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은 한국의 해상 운송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동아시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 중국, 일본 사이에 낀 한국의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질문은 날카로웠고 청중의 시선은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짧게 숨을 고른 후 저는 답변했습니다.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프레스턴 씨, 분명 이론적인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바로 바다 때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해상 무역로를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첫째, 한국은 다양한 해상 항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가 불안정해지더라도 우회 항로를 통해 교역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무역개발회의 2023년 해상 연결성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지표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레스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 통계를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둘째, 부산항은 단순히 한국의 항구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허브 항만입니다. 연간 2,300만 TEU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환적 화물입니다. 이는 한국이 이 지역 물류의 중심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론을 이어갔습니다. 셋째, 한국의 해운 및 조선업은 글로벌 시장의 핵심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수출액은 6,838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99.7%가 해상으로 운송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한국의 해상 무역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정적인 지점을 짚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고립된 적이 없습니다. 바다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육지는 북한에 막혀 있었지만 바다는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영원한 통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나라를 구했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인천 상륙작전은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바다는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강연장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윌리엄 프레스턴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로비에서 몇몇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프레스턴이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반론이었습니다. 킴벌. 솔직히 저는 한국을 작고 취약한 나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관점은 한국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군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한국에 오기 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이 토론을 통해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단순한 지리적 특징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연적인 요소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거리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도시, 이 나라의 번영이 바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문적인 호기심을 넘어 제게 개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고 그 연결 속에서 저 역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다시 부산을 찾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통계나 산업시설이 아닌 실제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한국 바다의 진짜 이야기. 그것이 제가 찾던 답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향하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견은 경제학적,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이었지만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니 윤지민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녀의 안내로 우리는 부산 영도구로 향했습니다. 영도는 오랫동안 뱃사람들과 항만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지회관에서 김성수 선장을 다시 만났고 그와 함께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김벌 교수님, 이분들은 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원양어선만 40년 타셨고 이상철 어르신은 부두 노동자로 35년, 최명자 어머님은 뱃사람들 상대로 식당을 50년 넘게 하셨지에. 박영호 어르신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19살 때 처음 배를 탔지. 그때는 한국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었어. 제일 힘든 건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는 거였지. 큰아들 태어났을 때 나는 남태평양에 있었어. 아들 얼굴을 6개월 만에 봤다니까. 이상철 어르신은 부두 노동자로서의 고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전부 사람 손으로 짐을 날랐어. 100kg 넘는 짐짝도 메고 날라야 했지. 하루 일하고 나면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 최명자 어머님은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영도에는 배 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 그 사람들이 첫 월급 받으면 꼭 집에 전화해서 여보, 애들 학비 마련했으니 걱정 마소 하면서 우는 걸 많이 봤지. 김성수 선장이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30년 배 타면서 제일 생각나는 건 역시 가족이지. 딸내미 대학 들어갔을 때 나는 인도양 한가운데 있었어. 합격 통지서 사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도 이 바다가 우리 자식들 대학 보내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부모님 약값도 대줬지. 윤지민 박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평생 크레인 기사로 일하셨어요. 아버지 손에서는 늘 기름 냄새가 났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평생 이 바다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통계나 지정학적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민족의 삶이 그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영도에서의 하루가 끝날 무렵 김성수 선장은 제게 낡은 나침반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배 탈 때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바다에서 길 잃지 말라고. 이 나침반은 바닷길뿐 아니라 제 인생길도 알려주었지에. 호텔로 돌아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희생이 담긴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자원은 바다 그 자체가 아니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의 의지와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제학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가 이제 제 삶 자체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더 깊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어머니가 미국으로 입양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부산의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바다를 그리워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가셨겠죠. 바닷가에 서서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찾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부산 바닷가에 서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만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가 떠나온 이 바다의 가치를 봅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어머니의 고향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오자마자 연구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바다, 한국 경제 성장의 진정한 동력. 몇 달 후,
저는 다시 하버드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가의 성공에 있어 보이지 않는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석유도, 가스도, 금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슬라이드에는 부산항, 울산공업단지, 거제 조선소의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바다는 한국에게 단순한 지리적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였고 산업 발전의 토대였으며 국가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꿈, 그리고 의지가 담긴 살아있는 역사라는 점입니다. 강혜중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 학생에게서 나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의 경험이 교수님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제게 학문적인 발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국전쟁 고아로 미국에 임양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대해 많은 말씀을 안 하셨고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저는 바다를, 그리고 그 바다가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바다가 어머니를 미국으로 데려왔고 또 그 바다가 저를 다시 한국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아가는 민족입니다. 석유는 고갈될지 몰라도 이 바다는 영원할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제 정체성의 일부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원, 늘 곁에 있기에 당연하게 여겼던 자원. 바다는 한국의 숙명이었고 어쩌면 저의 숙명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한국이 이토록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위대함 속에 담긴 어머니 세대의 희생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석유나 금 같은 화려한 자원은 없었지만 한국은 바다라는 더 위대한 자원을 통해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수많은 뱃사람들과 항만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바다를 향한 염원과 희생이라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